여명의 역사 이야기. 수렴청정의 여왕 문정왕후, 조선을 손에 쥔 여인. 오프닝 충격 도입. 지난 시간 우리는 당경왕후 이야기를 했습니다. 7일 만에 쫓겨난 왕비, 51년을 혼자 산 여인. 그런데 그녀를 쫓아낸 왕 중종은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새 왕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새 왕비를 맞았습니다. 세 번째 왕비, 그녀의 이름은 문정왕후. 당경왕후가 권력에 짓밟힌 여인이었다면 문정왕후는 권력 그 자체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항상 신하들에게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신하들이 그녀에게 시달렸습니다. 아들의 뒤에서 20년을 조선을 지배한 여인. 오늘의 여명의 역사 이야기, 문정왕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장 중종의 세 번째 왕비. 당경왕후가 쫓겨난 뒤 중종은 두 번의 혼인을 더합니다.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 그녀는 아들 하나를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5의 나이로. 그 아들이 바로 훗날 인종이 되는 세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비. 1517년. 중종의 나이 31. 새로 들어온 왕비는 16살의 윤씨였습니다. 그것이 문정왕후입니다. 중종보다 15살 어렸습니다. 처음 그녀가 궁에 들어왔을 때 신하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왕의 세 번째 왕비,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조용한 물이 가장 깊다는 사실입니다. 문정왕후는 보고 있었습니다. 중종 뒤에서 신하들이 어떻게 왕을 흔드는지, 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권력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디서 무너지는지 그녀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쓸 무기를, 이장 아들을 낳아라. 왕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왕비의 자리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런데 문정왕후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한 해, 두 해, 세 해. 세월이 흘러도 아들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세자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죽은 장경왕후의 아들. 세자가 커갈수록 문정왕후의 위치는 더욱 미묘해졌습니다. 친어머니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남도 아닌 어정쩡한 계모. 세자가 왕이 되면 자신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 불안이 문정왕후를 밤마다 깨어있게 했을 것입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문정왕후가 밤마다 불전에 나아가 빌었다고. 아들을 주소서. 그리고 아침이면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말했다고.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리는지 그 말을 들은 궁녀는 감히 묻지 못했다고 합니다. 3장 드디어 아들, 그리고 전쟁의 시작. 1534년. 문정왕후가 왕비가 된 지 17년이 지난 해, 그녀의 나이 33.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경원대군. 훗날 명종이 되는 아이. 이 아이의 탄생이 조선의 역사를 바꿉니다. 아들을 품에 안은 날, 문정왕후는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자가 이미 있다는 것. 세자의 나이는 이미 20. 성인이 다 된 왕세자가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갓 태어난 아기가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온 여인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조선 조정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됩니다. 사장 대윤과 소윤, 조선을 두 쪽으로 가르다. 여기서 잠깐 이 전쟁의 구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조선 조정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대윤과 소윤, 이름만 들으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큰 윤씨 세력과 작은 윤씨 세력. 대윤의 우두머리는 윤임. 그는 죽은 장경왕후의 오랍이었습니다. 즉, 세자의 외삼촌. 세자가 왕이 되면 윤임의 권력은 절정에 달합니다. 소윤의 우두머리는 윤원형. 그는 문정왕후의 오랍이었습니다. 즉, 경원대군의 외삼촌. 경원대군이 왕이 되면 윤원형의 세상이 옵니다. 이 구도가 보이십니까? 죽은 왕비의 오랍이 돼 살아있는 왕비의 오랍이 이미 성인인 세자대 갓 태어난 아기. 숫자로 보면 대윤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소윤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왕비, 문정왕후. 이 싸움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기는 쪽이 살고 지는 쪽이 죽는 싸움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권력 다툼의 끝은 항상 그랬으니까요. 오장 문정왕후의 전략, 중종을 흔들다. 문정왕후는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전쟁터는 조정이 아니라 침소였습니다. 밤마다 중종에게 속삭였습니다. 세자는 몸이 약합니다. 왕위를 이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원대군이 얼마나 총명한지 전하께서 직접 보셨습니까? 대윤 무리가 너무 강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걱정됩니다. 중종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원래 흔들리는 왕이었습니다. 당경왕후를 7일 만에 내쫓은 것도 신하들에게 흔들렸기 때문이었고, 조광조를 등용했다가 죽인 것도 신하들에게 흔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매일 밤 곁에서 속삭이는 아내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중종실록에는 이 시기 중종이 경원대군에 대한 각별한 총애를 보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문정왕후의 전략이 서서히 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육장 작서의 변 결정적 한방. 1527년 조선 조정을 발칵 뒤집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작서의 변, 동궁, 즉 세자가 거처하는 곳에서 끔찍한 것이 발견됩니다. 쥐 한 마리. 그런데 그냥 쥐가 아니었습니다. 불에 그슬린 쥐의 사체, 그리고 그 주변에 붙어 있는 저주의 글씨들, 세자를 저주하는 주술 흔적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왕세자를 향한 저주 사건, 조선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것은 경원대군 측, 즉 소윤 세력이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오랍이 윤원형 측에서 이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종은 경로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수년 뒤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진범은 대윤 측이었다는 새로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소윤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것,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대윤과 소윤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깊어졌습니다. 7장 중종의 죽음,
인종의 즉위. 1544년 중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경왕후가 아직 살아있던 그 해에 왕비 자리에서 쫓겨난 첫 번째 아내는 남편의 죽음을 먼 곳에서 들었고, 세 번째 아내 문정왕후는 침소에서 남편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27년을 함께 산 남편.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세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인종, 어질고 학식이 깊은 왕. 신하들이 좋아했습니다. 백성들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대윤 세력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의 왕이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반면 소윤 세력과 문정왕후는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8장 8개월의 왕, 인종의 죽음. 인종은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아버지 중종이 세상을 떠나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날마다 능소를 찾아 울었습니다.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전하, 옥체를 보전하셔야 합니다. 인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몸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야사가 전하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정왕후가 인종에게 손수 떡을 가져다 주었다고. 계모의 정성에 인종은 감동받았다고. 그 떡을 먹은 뒤로 인종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야사는 말합니다. 독이 들어 있었다고 정사는 말합니다. 그런 기록은 없다고.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종은 즉위한 지 단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30살의 나이로. 그리고 그 다음 왕은 문정왕후의 아들 경원대군이었습니다. 12살 아이가 왕좌에 앉았습니다. 문정왕후는 드디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구장 수렴청정, 진짜 왕이 되다. 1545년 명종이 즉위하고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발 뒤에 가리개를 치고 앉는 형식. 그러나 모든 신하들이 알았습니다. 저 가리개 뒤에 진짜 왕이 있다는 것을. 수렴청정 첫날 문정왕후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과인은 학문이 깊지 않으니 여러 대신들이 잘 보필해 주기를 바라오. 겸손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경고라는 것을. 실제로 그날 이후 문정왕후에게 맞서려 했던 신하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44, 17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조선을 손에 쥐었습니다. 십장 을사사와 피로 시작한 권력. 수렴청정이 시작되자마자 문정왕후와 윤원영이 움직였습니다. 1545년 을사사와 대윤 세력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대숙청이 시작됩니다. 대윤의 우두머리 윤임, 세자의 외삼촌이자 대윤의 핵심, 그에게 씌워진 죄목은 영모였습니다. 인종이 위독할 때 경원대군 대신 다른 왕족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 윤임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소이다. 그러나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윤임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윤임과 조금이라도 가까웠던 신하들, 대윤에 동조했다는 의심을 받은 인물들, 심지어 과거에 세자를 칭찬했던 자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었습니다. 유배, 사약, 파직, 조정이 텅 비어갔습니다. 살아남은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이 시기 한 신하가 퇴근길에 동료에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전하가 무서운 게 아니야. 발 뒤에 그분이 무서운 거지. 전하는 12살 아이였습니다. 발 뒤에 그분은 문정왕후였습니다. 11장 을사사화 이후 공포의 통치. 을사사화 이후 조선 조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신하들이 왕에게 직언을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신하들은 꼿꼿했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목숨을 걸고 간언하는 것이 선비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을사사화 이후 그 전통이 흔들렸습니다. 직언을 했다가 대윤으로 몰리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계산했습니다. 옳은 말을 했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침묵하고 살 것인가. 대부분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그것을 알았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조용한 조정이 자신에게는 더 편했을 테니까요. 12장 윤원형과 정난정, 권력의 그늘. 문정왕후의 권력은 혼자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 권력을 실제로 집행한 것은 오라비 윤원형이었습니다. 윤원형, 소윤의 우두머리, 을사사화의 실행자. 그는 누나 문정왕후의 이름을 등에 업고 조선에서 두 번째로 강한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원형에게는 누나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정난정. 이 이름 기억하십시오. 다음 편의 주인공입니다. 정난정은 단순한 첩이 아니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윤원형이 내리는 결정의 절반은 사실 정난정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누가 숙청되어야 하는지, 누구의 재산을 빼앗아야 하는지, 어떤 명목으로 고발해야 하는지 정난정이 먼저 계산했다고.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알아두십시오. 문정왕후의 권력은 윤원형을 통해 실행되었고 윤원형의 모든 것은 정난정을 통해 움직였습니다. 13장 불교 중흥, 또 다른 권력. 문정왕후에게는 정치 이외에 또 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불교였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불교는 억압받았고 승려들은 도성 안에 발도 들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정왕후는 불교를 다시 일으키려 했습니다. 보 스님, 그녀의 절대적 신임을 받은 승려. 야사에 따르면 보 스님과 문정왕후의 관계가 너무 가깝다는 소문이 조정에 파다했다고 합니다. 신하들은 항의했습니다. 왕대비마마, 승려를 가까이 하심은 나라의 채통을 해치옵니다. 문정왕후의 대답. 나의 일에 신하들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오. 단호했습니다. 보 스님은 승과 시험을 부활시키고 전국의 사찰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유교 신하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발 뒤에 그분이 있었으니까요. 14장 명종, 어머니의 그늘에서. 명종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총명하고 배움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왕좌에 앉아서도 항상 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수렴 청정이 끝난 뒤에도 실질적인 권력은 문정왕 후에게 있었습니다. 명종이 무언가를 결정하려 하면 신하들은 먼저 물었습니다. 왕대비마마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왕이 아닌 나라. 야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명종이 어느 날 측근에게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과인은 언제쯤 진짜 왕이 될 수 있겠는가? 그 말을 들은 측근이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명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임을 아들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아들을 가장 작게 만든 것도 문정왕 후였습니다. 15장 문정왕 후의 죽음. 1565년 문정왕 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65, 20년의 세월 동안 조선을 지배했던 여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날, 조정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날 윤원형과 정난정은 짐을 쌌다고 권력의 근원이 사라졌다는 것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돌변했습니다. 그토록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원형을 처벌하라. 보스님을 유배하라. 을사사화의 원혼들을 신원하라.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문정왕 후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녀의 마지막 숨이 끊기기가 무섭게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스님은 유배를 갔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윤원영은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정난정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명종은 처음으로 혼자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20년을 어머니 그늘에서 살아온 왕은 진짜 왕이 되는 법을 몰랐습니다. 명종은 2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도 없이 16장 마무리. 그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정왕 후 역사는 그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악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을사사화의 피바람, 인종의 의문스러운 죽음, 20년의 독재, 이것만 보면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에서 여자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총명해도, 아무리 판단력이 뛰어나도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 그 시대에서 그녀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왕대비라는 자리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권력을 잡았습니다. 당경왕 후가 권력에 짓밟혔다면 문정왕 후는 권력을 짓밟았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시대, 같은 궁궐 안에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두 여인. 역사는 두 사람 모두에게 왕비라는 같은 이름을 붙였지만 그 이름 안에 담긴 것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당경왕 후처럼 사랑을 지키다 버려지는 삶, 아니면 문정왕 후처럼 권력을 손에 쥐고 세상을 흔드는 삶. 둘 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 모릅니다. 클로징 다음 편 예고. 오늘의 여명의 역사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이야기에서 이름 하나가 계속 등장했습니다. 정난정. 윤원영의 첩.
문정왕 후에 그늘에서 조선 최고 권력 실세가 된 여인. 그녀는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악독한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기생의 딸로 태어나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던 그녀. 사약이 내려지기 전 스스로 독을 마셨다는 그녀. 그 마지막 선택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음 편 정난정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